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눈꺼풀은 청은망은 무거웠고 입안은 바싹 말라 있었다. 내가 처음 인지한 것은 낯선 냄새였다. 비온 뒤에 흙냄새 같기도 하고 서늘한 오존 냄새 같기도 한 값비싸고 서늘한 남자의 향수 냄새. 그리고 내 몸을 감싸고 있는 감촉. 거칠고 익숙한 면 시트가 아닌 소름 끼치도록 부드러운 실크였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떴다. 이곳은 내 방이 아니었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거대하고 미니멀한 호텔 스위트룸이었다. 나는 텅 빈 킹사이즈 침대 한가운데에 누워 있었다. 그리고 최악은 내가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마지막 기억은 의붓동생 유라가 건네주던 와인 잔이었다. 취업 면접에 계속 떨어져 낙담한 나를 위로해주겠다며 특별히 비싼 와인을 준비했다고 했다. 그 이후의 기억은 안개처럼 흐릿했다. 공포가 심장을 옥죄어왔다. 내 몸 곳곳이 욱신거렸다. 마치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근육을 억지로 사용한 것처럼 뻐근하고 무거운 통증.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실크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그리고 그때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숨을 멈췄다. 허리에 흰 수건 한 장만 두른 남자가 걸어 나왔다. 젖은 머리에서 물방울이 그의 넓은 어깨와 단단한 가슴 근육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조각상처럼 아름다웠다. 날카로운 턱선 높은 콧날,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볼 것처럼 차가운 눈.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것은 만지는 모든 것을 베어버릴 듯한 얼음 칼날 같은 아름다움이었다. 남자는 침대 위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보고도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마치 가구의 일부 혹은 바닥에 떨어진 먼지처럼 무심하게 쳐다볼 뿐이었다. 이리 오났군. 그의 목소리는 외모만큼이나 차가웠다. 나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것에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도망쳐야 해. 이 생각만이 유일하게 남아있었다. 나는 침대에서 뛰쳐나가 바닥에 흩어져 있는 내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 블라우스 단추 하나 제대로 채울 수 없었다. 남자는 그런 나를 흥미롭다는 듯이 혹은 경멸스럽다는 듯이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더니 수표책과 펜을 꺼냈다.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사각거리는 펜소리가 방 안의 정적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이름이 뭐지? 그가 묻지 않았다. 그에게는 내 이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했다. 그는 수표를 찢어 침대 위로 툭 던졌다. 종이 조각이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내가 막 빠져나온 자리에 내려앉았다. 이 정도면 되겠지. 더 시끄럽게 굴지 말고 조용히 사라져. 모욕감이 온몸의 피를 거꾸로 솟게 했다. 그는 나를 창녀로 보고 있었다. 하룻밤 상대로. 나는 그에게 소리치고 싶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이건 오해라고. 하지만 목구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내가 여기서 무슨 말을 한들 이 상황에서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수치심에 얼굴이 불타는 것을 느끼며 이를 악물고 그 수표를 집어들었다. 어쩌면 그 순간에 나는 제정신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월세 독촉을 하던 집주인의 얼굴과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새어머니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나는 돈이 필요했다. 지독하게. 나는 옷을 꿰어 입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방을 뛰쳐나왔다.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려 엘리베이터에 몸을 싣고 나서야 나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었다. 손에 꽉 쥔 수표가 땀에 젖어 축축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지옥 같았다. 내가 모르는 남자와 기억나지 않는 밤을 보냈다. 그리고 돈을 받았다.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있을까? 허름한 다세대 주택의 낡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유라가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유라는 천사 같은 얼굴로 악마 같은 질문을 던졌다. 언니, 이제 왔어, 어젯밤에. 박 회장님은 잘 모셨어. 박 회장님. 그 이름이 내 머릿속을 때렸다. 흐릿했던 기억의 파편들이 제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유라가 내게 술을 주며 속삭이던 말들. 언니, 박 회장님이라고 엄청난 부자 할아버지가 있는데 언니를 마음에 들어 하셔. 오늘 밤 그분 기분만 잘 맞춰드리면 우리 집 빚 다 갖고도 남아. 그리고 내 어깨를 두드리며 호텔방 키를 쥐어주던 그 음흉한 미소. 언니를 위한 길이야.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유라가 나를 판 것이다. 늙은 남자에게 내 동생이 내 유일한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아이가 내게 약을 먹여 팔아넘긴 것이다. 그런데 박 회장 침대에 있던 남자는 늙은 할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저젊고 위험할 정도로 잘생긴 남자였다. 그렇다면 나는 잘못된 방에 들어갔던 것이다. 유라가 계획했던 늙은 남자가 아닌 다른 남자의 침대에서 눈을 뜬 것이다. 최악의 상황이 더 최악의 상황으로 어긋나 버린 것이다. 나는 손에 쥔 수표를 내려다보았다. 거기에는 권태준이라는 이름과 함께 내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한 액수가 적혀 있었다. 나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지옥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곳은 지옥의 다른 한가운데일 뿐이었다. 내 인생은 어젯밤으로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그날 이후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었다. 집은 지옥이었다. 유라는 천연덕스럽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굴었고 새어머니는 내가 어디서 구해왔는지도 묻지 않은 채 권태준의 수표를 빼앗아 빚을 갚는 데 써버렸다. 나는 그 돈의 출처를 따질 힘도 유라의 배신을 추궁할 용기도 없었다. 나는 그저 텅 빈 껍데기처럼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밤마다 기억나지 않는 그 밤의 악몽을 꾸었고 낯선 남자의 차가운 눈빛과 내 몸에 남은 희미한 통증에 몸서리치며 잠에서 깨어났다. 몸의 이상을 느낀 것은 그로부터 몇 주가 지났을 때였다. 끊임없이 속이 메스꺼웠고 기름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이 났다. 처음에는 그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당연히 와야 할 날이 일주일 열흘이 지나도 오지 않았을 때 내 마음속에 차가운 불안감이 싹트기 시작했다. 나는 약국에서 가장 싼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낡고 비좁은 공동 화장실에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소변 스틱을 내려다보았다. 제발, 제발 아니기를. 나는 눈을 감고 기도했다. 하지만 몇 분 뒤 내가 마주한 것은 선명하고도 잔인한 두 줄의 붉은 선이었다.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숨을 쉴 수 없었다. 나는 병이 옆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었다. 이것은 내 수치와 절망의 증거였고 내 인생에 찍힌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이 아이는 내 뱃속에 자라나고 있는 이 생명은 배신과 폭력으로 잉태된 끔찍한 실수였다. 며칠을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끝에 나는 결심했다. 이 아이를 지워야 한다고. 이 끔찍한 현실을 없애버려야 한다고. 나는 인터넷에서 가장 싼 수술을 해주는 병원을 찾아 예약했다. 하지만 수술대 위에 누워 차가운 기계가 내 몸으로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 때 나는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다. 할 수 없었다. 내 안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무 잘못 없는 이 작은 생명을 내 손으로 죽일 수는 없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혼자였다. 철저히 혼자였지만 내 곁에는 이 아이가 있었다. 세상이 내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이 아이만큼은 빼앗길 수 없었다. 나는 아이를 낳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어떻게 당장 내일의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단 말인가. 그때 내 머릿속에 그 남자의 이름이 떠올랐다. 권태준.
나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나는 그를 찾아가야만 했다.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아이기도 했으니까. 그에게는 최소한 이 아이를 세상에서 지워버릴 비용을 지불할 책임이 있었다. 나는 그 돈을 받아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떠나 아이를 낳고 내 힘으로 기를 생각이었다. 권태준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IT 기업 JK테크의 CEO였다. 나는 며칠 동안 여의도에 있는 그의 회사 건물 앞에서 그를 기다렸다. 경비원들에게 미친 여자 취급을 받으며 몇 번이나 쫓겨났다.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지하 주차장에서 막차에 오르려는 그를 발견했을 때 나는 미친 듯이 달려가 그의 차 앞을 막아섰다. 그는 나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다. 아직 부족한가 원하는 게 뭐야. 나는 그의 시선에 움츠러들었지만 배를 감싸쥐며 용기를 냈다. 우리는 그의 사무실로 올라갔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거대하고 차가운 공간. 그는 나를 소파에 앉히지도 않고 책상 뒤에 앉아 나를 신문하듯 내려다보았다. 나는 가방에서 임신 테스트기와 병원의 초음파 사진을 꺼내 그의 책상 위로 밀었다. 돈을 더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저 이걸 해결할 돈이 필요해요. 책임지라는 말도 안 할게요. 돈만 주면 다시는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게요. 권태준은 책상 위의 증거들을 보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는 잠시 동안 침묵했다. 그 침묵 속에서 나는 그의 머리가 얼마나 빠르고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었다. 그의 눈빛이 나를 샅샅이 훑었다. 내 옷차림, 내 표정, 내 모든 것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듯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아이를 낳아.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네, 낳으라고 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으로 다가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나를 덮었다. 마침 아이가 필요하던 참이었어. 내 핏줄을 가진 아이. 그는 서류 한 장을 내 앞에 내밀었다. 계약서였다. 나와 결혼해. 계약 결혼이다. 아이를 낳아주고 내 아내 역할을 1년 동안 수행해. 그러면 내 가족의 빚, 내 미래 전부 내가 책임져 주지. 그의 목소리에는 단 한 톨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것은 철저한 비즈니스 제안이었다. 이 아이는 내 상속자가 될 거고 너는 그 아이의 어미가 되는 거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미쳤다. 그는 사랑도 감정도 없는 결혼을, 아이를 도구로 한 거래를 제안하고 있었다. 싫어요. 나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다.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선택의 여지가 없을 텐데 이대로 돌아가서 혼자 아이를 낳고 밑바닥 인생을 살겠나? 아니면 내 제안을 받아들여 최소한 네 아이에게는 완벽한 세상을 물려주겠나? 그의 말이 맞았다. 내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이것은 악마와의 거래였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를 위해서 그 악마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인생이, 그리고 내 아이의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이었다. 권태준의 눈에는 만족스러운 빛이 스쳤다. 그는 나를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아주 쓸만한 물건을 손에 넣은 사업가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날, 나는 권태준의 세상으로 이사했다. 나의 세상이라고 해봤자 낡은 여행 가방 하나에 들어가는 옷 몇 벌과 달아빠진 책 몇 권이 전부였다. 그것들은 서울의 하늘 꼭대기에 위치한 그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서는 순간 초라하고 비참해 보였다. 그의 집은 집이라기보다는 거대한 갤러리나 모델하우스에 가까웠다. 온통 흙과 백 회색으로 이루어진 공간에는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모든 가구는 완벽한 각도로 배치되어 있었고 바닥에는 먼지 한 톨 없었다. 나는 그 거대하고 텅 빈 공간 속에서
길을 잃은 유령 같았다. 내게 주어진 방은 내가 살던 자취방의 몇 배는 좋게 되는 크기였고 창문 밖으로는 비현실적인 도시의 야경이 펼쳐졌다. 하지만 그 모든 화려함은 내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그곳은 나를 위한 방이 아니라 권태준의 아이를 뵌 여자를 위한 사육실이었다. 나의 일과는 철저하게 관리되었다. 아침에는 영양사가 와서 임산부를 위한 완벽한 식단을 차려주었고 낮에는 기사가 와서 나를 병원으로 데려갔다. 저녁에는 혼자 거대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권태준은 나를 위한 최고의 환경을 제공했지만 그 환경 속에는 그 자신만은 없었다. 그는 늘 바빴다.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이미 집에 없었고 내가 잠든 후에야 들어왔다. 가끔 집에서 마주칠 때도 그는 나를 통과해 지나가는 공기처럼 대했다. 그는 내게 말을 거는 대신 비서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내일 오전 10시 병원 검진. 저녁 식사 후 영양제 챙겨 먹을 것. 우리는 법적으로 부부였지만 한 집에 사는 완벽한 타인이었다. 그는 나의 남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자 관리자였다. 나는 그의 아내가 아니라 그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그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었지만 단 한 가지 인간적인 온기만은 철저히 배제했다. 그의 눈에 나는 여전히 그날 밤 호텔에서 돈을 받고 몸을 판 여자와 다르지 않았다. 그 차가운 무관심과 경멸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이 황금빛 감옥 안에서 나를 서서히 질식시켰다. 나는 외로웠다. 뱃속의 아이가 자라날수록 나의 외로움은 더욱 깊어졌다. 이 아이의 존재를 기뻐해 줄 사람도 나의 변화를 함께 지켜봐 줄 사람도 없었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점점 배가 불러오는 내 모습을 보며 낯설어했다. 그리고 과거의 악령이 나를 찾아오기 시작했다. 고요한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잊었다고 생각했던 끔찍한 기억들이 악몽이 되어 나를 덮쳤다. 꿈속에서 나는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을 헤매고 있었다. 누군가 나를 따라왔다. 벗어나려 발버둥 칠수록 그림자는 더 끈질기게 나를 쫓아왔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공포 속에서 나는 울부짖으며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고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이 뛰었다. 나는 무릎을 끌어안고 소리 죽여 흐느꼈다. 괜찮지 않았다. 아무것도 괜찮지 않았다. 이곳은 안전하지 않았다. 세상 어디에도 나에게 안전한 곳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그날도 나는 어김없이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다. 꿈속의 그림자가 마침내 내 팔을 붙잡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깼다. 하지마 저리 가. 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두운 방 안창밖의 도시 불빛만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다. 그리고 내 침대 옆에 검은 형체가 서 있었다. 나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에 휩싸여 다시 비명을 지를 뻔했다. 시끄러워. 권태준이었다. 그는 서재에서 일을 하다가 내 비명 소리를 듣고 온 모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차갑고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잠을 방해받은 것이 불쾌하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다. 나는 수치심에 얼굴이 달아올랐다. 내 가장 약하고 추한 모습을 그에게 들켜버렸다.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다. 제발 그냥 가버리라고,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라고 속으로 외쳤다. 그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나는 그가 당장이라도 돌아서서 나가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불 속에서 나는 그의 시선이 나를 꿰뚫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의 침묵은 평소의 무관심과는 다른 어떤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한참의 정적 끝에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물이라도 마셔. 그는 협탁에 놓인 물컵을 내 쪽으로 밀어주고는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방 안에는 다시 나 혼자만 남았다.
나는 천천히 이불 밖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는 떠나고 없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그가 남기고 간 희미한 향수 냄새와 낯선 종류의 여운이 남아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가 밀어준 물컵을 잡았다. 컵은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그 안에서 작은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여전히 차가웠고 여전히 무심했다. 하지만 그는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는 내 꿈속의 그림자처럼 나를 덮치지도 않았고 나를 비웃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곳에 잠시 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이 거대한 펜트하우스에서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균열을 발견했다. 그와 나 사이에 세워진 완벽하고 단단한 얼음벽에 생긴 아주 미세한 틈이었다. 그날 밤의 일 이후 아주 미세한 변화가 찾아왔다. 권태주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의 시선에는 아주 희미하게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기 시작했다. 무관심과 경멸 대신 날카로운 관찰과 분석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는 내가 무엇을 먹는지, 어떤 책을 읽는지, 창밖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는지 지켜보는 것 같았다.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 거대한 식탁의 맞은편에 앉아 나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나 혼자 밥을 먹는 것보다는 나았다. 나는 그 작은 변화에 어리석은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어쩌면 그가 나를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봐주기 시작한 걸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이 끔찍한 계약관계에도 아주 작은 온기가 싹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그 희망은 내 의붓동생 최율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어느 날 오후 권태준의 비서가 내게 연락했다. 유라가 JK테크 사옥 1층 로비에서 나를 만나게 해달라며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회사로 향했다. 로비에서 유라를 만났을 때 나는 그 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 예전의 수수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새어머니가 권태준에게서 받은 돈으로 딸의 신분을 바꿔놓은 것이 분명했다. 언니 잘 지냈어. 유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잡았다. 그 연기력은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언니가 재벌계 시집갔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우리한테 말도 없이. 혹시 저번에 그 일 때문에 화난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때 유라의 시선이 내 등 뒤를 향하며 활짝 피어났다. 형부 권태준이었다. 그가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무표정한 얼굴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의 팔에 매달렸다. 형부 저희 언니 좀 설득해 주세요. 언니가 저랑 엄마를 오해하고 저희를 만나주지도 않아요. 저희는 정말 언니가 걱정돼서 그런 건데. 나는 유라의 뻔뻔함에 할 말을 잃었다. 권태준은 팔에 매달린 유라를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그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었다. 의심과 질문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권태준에게서 유라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단둘이서. 그가 유라의 거짓 눈물과 교묘한 이야기에 완전히 넘어갔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그날 이후 권태준은 다시 예전에 아니 그보다 더 차가운 남자로 돌아갔다. 그 미세하게 녹아내리던 얼음벽은 하룻밤 사이에 더 높고 두꺼운 강철벽이 되어 나를 가로막았다. 그는 나를 볼 때마다 경멸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더럽고 추악한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연기하는 거 힘드나? 어느 날 저녁 그가 와인잔을 들고 비꼬듯 말했다. 순진하고 연약한 척하는 영희 말이야. 네 동생은 네가 아주 뛰어난 배우라고 하던데.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 과거에 대해서도 들었어.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남자를 이용하는데 아주 능숙하다더군. 동정심을 유발해서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네 특기라고.
나는 온몸의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유라가 무슨 짓을 한 것인지 분명해졌다. 그 아이는 내 과거의 상처를, 내 가장 깊은 아픔을 끄집어내어 그것을 추악한 무기로 만들어 권태준에게 쥐어준 것이다. 그는 내게 다가와 내 턱을 거칠게 붙잡았다. 그의 눈에는 살벌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솔직히 말해봐. 그날 밤 호텔에서 모든 걸 계획한 거였나? 늙은 회장 이야기는 미끼였고 처음부터 타겟은 나였던 건가? 아니에요. 나는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내 말을 믿지 않았다. 내 눈물과 부정은 그에게는 유라가 말했던 뛰어난 연기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내 턱을 놓으며 경멸스럽게 말했다. 역겨워. 그 한마디가 내 세상에 사형선고를 내렸다.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다. 아니, 이전보다 더 지독한 고독이었다. 이전에는 그가 나를 무시하는 타인이었다면 이제 그는 나를 증오하는 적이 되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었지만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의 꼴은 끝없이 깊어져만 갔다. 나는 유라를 증오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증오했다. 왜 나는 내 과거에 대해, 내 상처에 대해 그에게 먼저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나는 그가 나를 믿어줄 것이라는 짝사랑 같은 희망을 품었던 걸까? 뱃속의 아이가 처음으로 움직인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다. 톡 하고 안에서 무언가 건드리는 듯한 작은 움직임. 절망의 한가운데서 느껴지는 작은 생명의 신호였다. 나는 배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울었다. 아가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약해서 너에게 이런 지옥 같은 세상을 주게 되어서 정말 미안해. 나를 둘러싼 벽은 더욱더 높아져만 갔다. 그리고 나는 그 벽 안에서 서서히 부서져 내리고 있었다. 권태준의 의심은 독처럼 퍼져나가 이 집의 모든 공기를 오염시켰다. 그는 나를 끊임없이 시험했다. 내가 먹는 음식, 내가 읽는 책, 심지어 내가 쉬는 숨결까지도 모두 연기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우리의 대화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가시 돋친 침묵과 얼음장 같은 경멸만이 남았다. 나는 그가 만들어낸 감옥 안에서 유라가 덧칠한 거짓의 그림자 속에서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다. 폭발은 아주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다. 그날 저녁 새어머니가 집에 찾아왔다. 그녀는 유라가 아끼는 명품 가방을 사줘야 한다며 노골적으로 내게 돈을 요구했다. 내가 거절하자 그녀는 집이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나를 이기적이고 근본 없는 년이라고 몰아세웠다. 바로 그때 권태준이 퇴근하고 돌아왔다. 새어머니는 그를 보자마자 피해자처럼 낯빛을 바꾸어 울기 시작했다. 권서방, 우리 설이 좀 보게. 저렇게 독해져서는 어미 말도 듣지 않네. 나는 그 상황을 해명하려 했지만 권태준은 나에게 단 한 번의 기회도 주지 않았다. 그는 비서에게 거액의 수표를 끊어오게 해 새어머니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내보낸 뒤 그는 나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이 모든 상황에 대한 지독한 피로감과 나를 향한 깊은 혐오가 담겨 있었다. 대체 내 가족의 탐욕은 언제쯤 끝나지? 저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아니, 넌 했어. 이런 식으로 나를 압박하는 게 네 방식이겠지. 그는 차갑게 비웃었다. 내 동생 말이 맞았어. 넌 동정심을 무기로 쓰는 법을 아는군. 하지만 이제 지긋지긋해. 그는 내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나는 뒷걸음질 쳤지만 곧 차가운 벽에 등이 막혔다. 그는 내 양쪽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다. 똑똑히 들어. 너나 네 뱃속에 그것까지 전부 다 실수고 짜증나는 거래 품목일 뿐이야. 내가 이 아이를 원하는 건 네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 핏줄이기 때문이야. 착각하지 마. 실수, 거래 품목, 그 단어들이 비수가 되어 내 심장에 박혔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내 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신랏 같은 희망, 자존심 모든 것이 그 순간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그의 손을 뿌리친 나는 내 방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어둡고 축축한 골목길, 나를 향해 다가오던 그림자, 내 입을 틀어막던 거친 손, 잊었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악몽이 현실처럼 눈앞에 펼쳐졌다. 안 돼, 안 돼. 나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고통을 잊기 위해 나는 내 팔을 손톱으로 세게 긁어내리기 시작했다. 피부가 찢어지고 피가 배어 나왔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음의 고통이 너무 커서 육체의 고통은 아무 의미도 없었다. 세월이 씨 한 소리. 문 밖에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부서지는 듯한 굉음이 들렸다. 권태준이 잠금 장치를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피 흘리는 팔을 붙잡고 있는 나를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분노나 경멸이 아닌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충격과 당혹감이었다. 그가 상상했던 독하고 계산적인 여자는 그곳에 없었다.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겁에 질린 짐승 같은 여자만 있을 뿐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내게 다가왔다. 나는 그가 나를 비난할 것이라고 혹은 역겹다는 듯이 쳐다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서리 씨.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괜찮아. 그는 상처난 내 팔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과거의 공포가 다시 엄습했다. 만지지 마세요. 실수위. 그는 내 손을 놓지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다정한 힘으로 나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겼다. 나야, 권태준이야. 괜찮아.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않아. 그의 품은 넓고 단단했다. 그리고 따뜻했다. 나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참아왔던 모든 울음을 터뜨렸다. 몇 년 동안 내 안에 갇혀있던 슬픔과 공포가 홍수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는 내가 진정될 때까지 아무 말 없이 내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는 나를 안아 일으켜 침대로 데려갔다. 그리고 구급상자를 가져와 서툰 솜씨로 내 팔의 상처를 소독해 주었다.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그날 밤 그는 떠나지 않았다. 그는 내 옆에 누워 내가 잠들 때까지 내 손을 잡아주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깊은 위로가 우리 사이에 흘렀다. 나는 그의 천을 느끼며 아주 오랜만에 악몽 없는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잤을까?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는 나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멸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복잡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후회, 연민, 그리고 아주 희미한 다정함. 그는 내 뺨에 흐른 눈물 자국을 엄지손가락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었다. 그 작은 손길에 내 심장이 세차게 반응했다. 두려움이 아닌 떨림으로. 그는 천천히 내게로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나는 피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을 때 나는 눈을 감았다. 그것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어떤 폭력적인 행위와도 달랐다. 그의 입맞춤은 부드럽고 신중했으며 끊임없이 나의 상태를 살피는 듯 했다. 그것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었다. 그는 내게서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으로 나를 위로하고 있었다. 그의 다정함이, 그의 인내가 내 안에 굳게 닫혀있던 마지막 문을 열었다. 나는 처음으로 누군가와의 친밀함 속에서 공포가 아닌 안전함을 느꼈다. 그의 몸이 내 몸과 겹쳐졌을 때 나는 그를 밀어내는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우리는 부서진 두 개의 조각난 영혼처럼 서로의 온기 속에서 위로를 구했다. 그날 밤
이 차가운 펜트하우스에서 우리를 갈라놓았던 거대한 벽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의 팔 안에서 눈을 떴다. 어젯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떠오르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하지만 나를 감싸고 있는 그의 팔은 위협적이지 않았다. 그저 단단하고 안정적인 온기를 전해주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어 그의 잠든 얼굴을 보았다. 늘 날카롭게 날이 서 있던 미간이 부드럽게 풀려 있었고 굳게 닫혀 있던 입술도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무방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우리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다. 방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마치 화상이라도 입은 것처럼 황급히 내게서 떨어져 몸을 일으켰다. 그의 얼굴에는 내가 읽을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침 식사 거르지 마. 그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욕실로 들어가 버렸다. 잠시 후 그는 완벽하게 수트를 차려입은 내가 알던 그 차가운 CEO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펜트하우스를 나섰다. 모든 것이 변한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 분명한 변화가 생겼다. 그의 잔인한 말들은 사라졌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무심했지만 그 무심함 속에는 더 이상 경멸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내가 상처난 팔을 볼 때마다 시선을 피했고 내가 조금이라도 인상을 찌푸리면 내 상태를 살피는 듯했다. 나는 그가 어젯밤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하룻밤의 동정이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혼란스러운 걸까? 나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다루듯 서로의 주위를 조심스럽게 맴돌았다. 어젯밤의 격렬한 감정의 폭발이 우리 사이에 만들어낸 이 위태로운 평화가 깨어질까 두려웠다. 나는 그가 모르는 사이 그는 움직이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그의 가장 유능한 비서인 김 비서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지 나는 알지 못했다. 그가 얼마나 차갑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그날 밤 호텔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다시 조사해 한소리 씨의 과거 그리고 최유라라는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이라고 말했는지 나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속았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그리고 자신이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사업가였다. 그는 언제나 진실과 팩트를 원했다. 며칠이 흘렀다. 위태로운 평화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악몽을 꾸는 횟수가 줄었고 뱃속 아이의 태동은 점점 더 선명해졌다. 어쩌면 그냥 이대로 서로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만이라도 지낼 수 있다면 좋겠다고 나는 생각했다. 김 비서가 서류 봉투를 들고 펜트하우스를 찾아온 것은 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였다. 나는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권태주는 서재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김 비서는 나를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인 뒤 곧장 서재로 들어갔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서재의 문이 닫히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궁금증을 이기지 못한 나는 그에게 차라도 가져다 준다는 핑계로 트레이를 들고 서재로 향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나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권태주는 책상에 앉아 태블릿 PC의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의 표정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깊은 자기 혐오가 뒤엉켜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엿보았다. 그곳에는 호텔 엘리베이터의 CCTV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최유라가 내 와인잔에 몰래 작은 병의 내용물을 따르는 장면이었다. 다음 파일은 호텔 예약 기록이었다. 스위트룸은 박 회장이라는 늙은 남자의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그것은 몇 년 전에 낡은 경찰서 조서였다. 폭행 사건 피해자 진술서. 피해자의 이름은 한설이. 그곳에는 내가 겪었던 내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던 그날 밤의 끔찍한 사건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유라가 내 약점을 쥐고 비틀기 위해 사용했던 바로 그 상처의 기록. 권태주는 마른 세수를 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유라의 배신, 나의 억울함,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잔인하고 어리석었는지, 유라의 거짓말에 속아 상처 입은 피해자를 얼마나 철저하게 짓밟아왔는지.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문틈에 서 있는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그의 눈을 본 순간 나는 그가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나를 향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지독한 후회와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른 남자의 깊은 절망. 방 안에는 빗소리와 우리의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거짓의 벽은 마침내 허물어졌다. 하지만 그 폐허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서재 안의 침묵은 너무나 무거워서 나는 숨을 쉴 때마다 그 무게에 짓눌리는 것 같았다. 권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에 섰다. 나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그는 더 이상 다가오지 않았다. 그는 그저 고통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미안해. 그의 목에서 나온 목소리는 거의 쇳소리에 가까웠다. 그 한마디를 내뱉기 위해 그가 얼마나 큰 힘을 쏟아내고 있는지 느껴졌다. 내가 모든 걸 망쳤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를 위로해야 할까 아니면 원망해야 할까. 내 마음속은 너무나 복잡해서 나 자신조차 내 감정을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런 내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오늘은 이만 쉬어. 내가 모든 걸 해결할게 라는 말을 남기고 서재 문을 닫았다. 그가 말한 해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다. 다음 날 오후 김 비서가 내게 와서 정중하게 말했다. 회장님께서 잠시 거실에서 기다려달라고 하십니다. 손님이 오실 겁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고 새어머니와 유라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값비싼 선물 꾸러미를 양손 가득 들고 마치 이 집의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보고는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 설이, 아직도 몸이 안 좋아 보이네. 형부가 너를 끔찍이 아낀다더라. 유라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바로 그 순간 서재 문이 열리고 권태준이 나왔다. 그는 평소처럼 완벽한 수트를 입고 있었지만 그에게서는 북극의 빙하보다도 더 차가운 냉기가 흘러나왔다. 새어머니와 유라는 그를 보자마자 아첨하는 얼굴로 달려갔다. 권서방, 마침 잘 왔네. 우리 유라가 형부를 위해 선물을 좀... 권태주는 그들의 말을 잘랐다. 그는 손짓으로 거실 벽면에 거대한 스크린을 가리켰다. 스크린이 켜지자 낯익은 호텔 엘리베이터에 CCTV 영상이 나타났다. 유라가 내 와인잔에 약을 타는 장면이 슬로우 모션으로 고화질로 재생되었다. 새어머니와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이건 조작이야. 유라가 비명을 질렀다. 조작. 권태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다음 화면을 띄웠다. 박 회장의 사진과 호텔 예약 기록이었다. 그럼 이것도 조작인가? 네가 네 언니를 팔아넘기려 했던 그 늙은 남자의 정보. 새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유라는 사색이 되어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권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그의 모습은 마치 죄인을 심판하는 냉혹한 심판관 같았다. 당신들이 내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속삭이듯 낮았지만 거실 전체를 울렸다. 당신들은 내 아내를 그리고 내 뱃속의 아이를 능멸했어. 감히 내 것을 건드렸다고. 그는 새어머니 앞에 섰다. 당신 남편의 작은 건설 회사 내가 어제부로 인수했소. 내일 아침이면 당신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될 거요. 그리고 그는 유라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유라는 공포에 질려 그를 쳐다보지도 못했다. 최유라 씨, 당신이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던 이 사격에, 그리고 당신이 꿈꾸던 모든 것들, 내가 전부 막아주지. 이 서울 바닥에서 당신을 받아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게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니까. 그것은 완벽한 사형 선고였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과 권력을 동원해 그들을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있었다. 나는 그의 잔인함에 몸을 떨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그의 모든 분노는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경비원들이 들어와 넋이 나간 두 사람을 끌고 나갔다. 거실에는 다시 우리 둘만 남았다. 요란했던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 권태주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내게로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서 분노의 가면이 벗겨져 내리고 그 자리에는 깊은 고통과 후회가 드러났다. 그는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나는 너무 놀라 숨을 멈췄다. 하늘 같던 그 남자가, 세상의 정점에 서 있던 그 남자가 지금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세월이 씨.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잠겨 있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 어리석은 편견 때문에 당신을 보지 못했어. 진실을 보지 못하고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그의 어깨가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당신에게 했던 모든 말과 행동들 전부 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래도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 나는 무릎 꿇고 있는 그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나를 괴롭혔던 그에 대한 원망은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연민과 슬픔이 차올랐다. 그는 괴물인 척했지만 사실은 그 역시 과거의 상처에 갇혀 고통받고 있던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다. 나는 손을 뻗어 그의 고개를 들게 했다. 그의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다. 나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아요. 그 한마디에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내렸다. 권태준이 내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의 겨울은 끝이 났다. 그가 흘렸던 단 한 방울의 눈물은 우리 사이에 얼어붙어 있던 모든 불신과 오해를 녹여내리는 봄비와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는 나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는 육중한 금고를 열어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게 했던 그 계약서를 꺼냈다. 나는 그 종이 뭉치를 보자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다. 그것은 나의 족쇄이자 나의 수치였다. 하지만 그는 계약서를 내게 내밀지 않았다. 그는 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그 종이들을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그는 계약서가 완전히 갈갈이 찢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될 때까지 그 행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제 이런 건 필요 없어. 그가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쓰레기통에 던져 넣으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어. 거래 파트너나 아이의 엄마가 아니라 한솔이라는 여자와 권태준이라는 남자로. 당신만 허락한다면. 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닌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안도감의 눈물이었다. 그는 신뢰를 쌓기 위해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부터 내게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왜 그토록 사랑을 믿지 못하고 여자를 의심하게 되었는지,
그에게는 나 이전에 모든 것을 걸고 사랑했던 약혼녀가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내부 정보까지 알려줄 정도로 그녀를 믿었지만 그녀는 그 정보를 그의 라이벌 회사에 팔아넘기고 그의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그를 배신했다. 그 배신은 그의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는 다시는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맹세했었다. 나는 내 상처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몰랐어. 내 어리석음이 당신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그의 고백은 내게 용기를 주었다. 그의 상처를 본 후에야 나는 비로소 나의 상처를 그에게 보여줄 수 있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악몽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했다. 몇 년 전 어두운 골목길에서 겪어야 했던 끔찍한 일. 그 일이 내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앗아갔는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왜 그토록 남자의 손길을 두려워했는지. 유라와 새어머니가 그 상처를 어떻게 이용해 나를 조종하고 괴롭혀왔는지. 이야기를 하는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내 말을 끊지 않았다. 그는 그저 내 손을 꼭 잡고 나의 모든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아파하며 들어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났을 때 그는 나를 조용히 자신의 품에 안아주었다. 그의 품에서 나는 마침내 내 과거를 직시하고 그 상처를 제대로 슬퍼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추한 상처를 보듬어 안음으로써 비로소 진짜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차갑고 텅 비어있던 펜트하우스에 서서히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내가 새벽에 딸기가 먹고 싶다고 잠결에 중얼거린 적이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자 침대 옆 테이블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귀하다는 겨울 딸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밤새 잠도 자지 않고 그가 직접 차를 몰아 딸기 농장들을 뒤져서 구해온 것이었다. 그는 요리를 해본 적이 없는 남자였지만 나를 위해 서툰 솜씨로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다. 인터넷 레시피를 보며 쩔쩔매는 그의 모습은 우스꽝스러웠지만 동시에 사랑스러웠다. 그가 끓인 미역국은 터무니없이 짰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처럼 남김없이 다 먹었다. 우리는 함께 아기용품을 사러 갔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의를 주재하던 그가 손바닥만 한 아기 신발을 들고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에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아기 침대의 안전 기준을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서를 검토하듯 꼼꼼하게 따졌다. 그는 서서히 CEO 권태준이 아닌 나의 남자이자 내 아이의 아빠가 되어가고 있었다. 내가 악몽을 꾸는 밤이면 그는 이제 더 이상 어색하게 서 있지 않았다. 그는 나를 품에 안고 내가 다시 잠들 때까지 자장가처럼 낮은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었다. 그의 안정적인 심장 소리를 들으며 나는 아주 오랜만에 완전한 평온함을 느꼈다. 황금빛 감옥이었던 이 집은 서서히 우리의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다. 나는 거실에 작은 화분을 들여놓았고 회색 소파 위에 알록달록한 쿠션을 놓았다. 그는 불평 없이 나의 모든 변화를 받아들였다. 어느 주말 오후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고 그는 자신의 커다란 손을 내 배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마침 뱃속의 아기가 발길질을 했다. 그의 손바닥에 그 움직임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그의 눈이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커졌다. 그는 아이처럼 활짝 웃었다. 그 순수한 웃음을 보는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는 단순히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잿더미 속에서 아주 작고 소중한 희망의 싹을 틔우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내 배는 남산만큼 불러왔다. 권태준은 단 하루도 내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중요한 회의들까지 모두 펜트하우스의 서재로 가져와서 처리했다. 세상은 JK그룹의 CEO가 두문불출하는 이유에 대해 온갖 추측을 쏟아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이제 이 집 안바로 내 곁에 있었다. 진통이 찾아온 것은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새벽이었다. 늘 침착하고 이성적이던 그 남자는 내가 배를 부여잡고 신음하는 순간 세상에서 가장 허둥대는 남자가 되었다. 그는 미리 싸놓은 출산 가방을 잊어버리고 구급차를 부르는 대신 자신의 차 키를 찾아 헤맸다. 나는 고통 속에서도 그의 그런 모습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그는 내 손을 꽉 잡고 괜찮다고 내가 곁에 있다고 수없이 되뇌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축축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10시간이 넘는 긴 상호 끝에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다. 건강한 사내 아이였다. 간호사가 핏덩이인 아이를 내 가슴 위에 올려주었을 때 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다. 내 모든 아픔과 상처가 이 작은 생명의 온기 속에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나보다 더 감격한 사람이 있었다. 바로 권태준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다. 자신과 똑 닮은 작은 얼굴, 꼼지락거리는 작은 손가락을 내려다보는 그의 얼굴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경이로운 벅찬 감동, 그리고 무한한 사랑.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아이의 뺨 위로 툭 떨어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우리 셋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평화로운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어머니인 왕 회장이 병실로 찾아왔다. 그녀는 고고한 백조처럼 단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모습이었다. 그녀는 나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아기 침대에서 잠든 아이를 마치 귀한 물건 감정하듯 쳐다보았다. 아이는 권 씨 가문의 피를 제대로 이어받았구나. 그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서려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 그녀는 권태준을 복도로 불러냈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병실 문에 귀를 기울였다. 이 아이는 우리 권 씨 가문의 장손이다. 당장 내 호적 밑으로 올려야 해. 왕 회장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호했다. 하지만 저 계집은 어미 자격이 없어. 저런 근본 없는 아이에게 우리 가문의 안주인 자리를 내줄 수는 없다. 무세운 말씀이십니까, 어머니? 권태준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내가 알아서 깨끗한 집안의 처녀를 물색해두마. 그 아이에게 아이를 맡기고 너는 그 아이와 정식으로 결혼식을 올려. 저 계집에게는 위자료를 두둑하게 챙겨줘서 평생 다 못 쓸 돈을 쥐어주고 조용히 사라지게 해. 그게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녀에게 나는 아들을 낳아준 대리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녀는 돈으로 나를 사서 내 아이를 빼앗고 나를 버리려 하고 있었다. 나는 권태준이 망설일까봐 두려웠다. 그가 태어나고 자란 세상 그를 지금의 자리에 있게 한 가족의 힘. 그 모든 것과 나를 맞바꿔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의 대답은 내 모든 두려움을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어머니.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차갑고 단호해졌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을 잊으셨나 봅니다. 한설희 씨는 제 아내이자 이 아이의 유일한 어머니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제정신이냐, 저런 계집 하나 때문에 가문을 등지겠다는 거냐. 가문을 등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가족을 지키는 겁니다. 권태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다시는 제 아내를 모욕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라도 용서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설희 씨와 내 아이를 가족으로 받아들이실 수 없다면 앞으로 저와 제 아들을 볼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완벽한 선언이었다. 그는 나를 선택했다. 그의 가문, 그의 배경 그 모든 것을 버릴 각오를 하고
오직 나와 내 아이를 선택한 것이다. 복도에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잠시 후 왕 회장은 분노로 이글거리는 얼굴을 한 채 내 병실을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나를 증오스럽다는 듯이 쏘아보고는 다시는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다. 문이 열리고 권태준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았다. 들었어. 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내 손등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이제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못해. 그의 눈은 나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과 우리 아들을 지킬 테니까. 나는 그의 손을 마주잡고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외부의 적은 사라졌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폭풍우 앞에서도 함께 맞설 수 있는 단단한 방패를 가진 가족이 되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우리의 처사들 우주가 촛돌을 맞았다. 한때는 차가운 박물관 같았던 펜트하우스는 이제 알록달록한 장난감과 아이의 웃음소리로 가득 찬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우주가 어지러뜨린 블록들이 널려 있었고 한쪽 벽면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에서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권태준은 변했다. 그는 여전히 JK테크의 유능하고 냉철한 CEO였지만 이제 그의 세상의 중심은 회사가 아니었다. 그는 매일 저녁 6시면 칼같이 퇴근했고 주말에는 온전히 나와 우주를 위한 시간으로 보냈다. 우리는 평범한 가족들처럼 공원으로 피크닉을 가고 마트에서 장을 봤다. 사람들은 CEO 권태준이 유모차를 끌고 있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지만 그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인 왕 회장도 결국 두 손을 들었다. 손자를 보고 싶은 마음이 며느리에 대한 자존심을 이긴 것이다. 그녀는 여전히 내게 살갑게 대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모욕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못해 내가 이 집의 안주인이자 그녀 손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나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사는 한솔이가 아니었다. 나는 한 남자의 사랑받는 아내이자 한 아이의 강한 엄마였다. 나는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어 내가 직접 디자인한 아동복을 팔기 시작했다. 그것은 큰 돈을 버는 일은 아니었지만 나에게 온전한 나 자신으로서의 성취감을 주었다. 그날은 우주가 잠든 아주 고요한 밤이었다. 우리는 거실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창밖의 야경을 보고 있었다. 한때는 나를 가두는 감옥의 창살처럼 보였던 저 불빛들이 이제는 우리의 행복을 축복해주는 별처럼 반짝였다. 믿을 수가 없어.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는 게. 나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그러게요. 모든 게 끔찍한 악몽에서 시작됐는데 그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내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사랑과 여전히 희미하게 남아있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당신에게 줬던 상처 아마 평생 다 갚지 못할 거야. 아니요. 나는 그의 입술에 내 손가락을 가져다 댔다. 당신은 이미 다 갚았어요. 당신은 나에게 세상을 줬는걸요. 그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닿았다. 그것은 부드럽고 깊고 그리고 아주 뜨거운 입맞춤이었다. 더 이상 서로를 위로하거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온전한 두 사람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원하는지를 확인하는 완전한 신뢰와 열정의 표현이었다. 우리는 침실로 향했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도시의 불빛이 우리의 몸을 은은하게 비췄다. 그의 손길은 내 몸의 모든 곳을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어루만졌다. 나는 더 이상 그의 손길 앞에서 몸을 움츠리지 않았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나의 모든 것을 그에게 내어주었다.
우리의 몸이 하나로 겹쳐졌을 때 나는 완전한 희열을 느꼈다. 과거의 악몽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했다. 그 안에서 나는 사랑받고 있었고 안전했으며 온전했다. 이것은 상처의 치유가 아닌 사랑의 완성이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서로의 이름을 속삭였다. 우리의 거친 숨소리와 심장 박동이 밤의 정적을 채웠다.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곳에서 영원한 안식처를 발견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나는 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심장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그는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사랑해, 서리야. 나도 사랑해요, 태준 씨. 나는 그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내 인생의 가장 끔찍했던 밤이 내게 가장 위대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유라가 나를 밀어넣으려 했던 지옥의 문턱에서 나는 나의 천국을 만났다. 사람들은 행복에 정해진 길이 있다고 말한다. 올바른 시작, 올바른 과정, 그리고 올바른 결말.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는 그 모든 규칙을 비웃었다. 우리의 행복은 실수투성이의 시작과 상처로 가득한 과정 속에서 아주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피어났다. 행복은 완벽한 그림이 아니라 부서진 조각들을 사랑으로 이어 붙여 만든 모자이크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흉터가 남고 모양이 조금 삐뚤어져도 세상에 단 하나뿐이기에 더 소중한. 나는 내 곁에 잠든 남자와 옆방에서 새근새근 잠든 나의 작은 우주를 생각했다. 나의 행복은 바로 이런 모양이었다.